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8년간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236명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중 1%인 23명을 추려 지자체에 조사를 요청했는데 현재 최소 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1명은 유기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도 검찰 방침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2주간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학원 허위 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학원가는 잔뜩 긴장한 표정입니다. 일요일은 25일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 전국이 장마가 시작됩니다. 장마가 코앞인데 쓰레기가 수북한 빗물 바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는 안 됐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아기 중에 이런 경우가 무려 2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에서 641명, 서울 470명, 부산 94명 등등 전국적으로 다 분포가 돼 있었죠. 물론 각기 사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 출생 신고가 안 됐거나 버젓이 보호자가 있는데도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는 의심스럽죠. 감사원이 이런 아이들 2,000명 중에 의심스러운 23명만 우선 추려서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최소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조사할 아기가 한참이나 남았는데 말이죠. 이 와중에 화성에서 또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영화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외에도 천안, 울산 등등 신고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화성에서도 한 영화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경기도 화성에 사는 20대 여성을 입건해 아기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해당 여성은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건 역시 담당 지자체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의 소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가정방문이나 했는데 분이 해당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시는 분은 아니어가지고 계속 소재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경찰 쪽에 수사 의뢰를 했고. 경찰 조사에서 해당 여성은 인터넷에서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게 돼 그에게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생후 한 달도 안 된 자녀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도 영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결과 신생아 살해나 유기가 아닌 아이 출생 당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쓰레기 수거함에서도 영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숨진 아이는 크기 50cm, 무게 800g이었는데 사살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크기 되면 뱃속에서 한 6개월 정도 된 크기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경찰은 국가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CCTV 등을 토대로 아이를 버린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정입니다. 아기 둘을 낳자마자 살해하고서 4년이 넘게 집 안 냉장고에 숨겨둔 엄마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미 3자녀를 키우고 있던 피의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산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아이 둘을 살해하고서 4년이 넘게 냉장고 냉동칸에 보관해온 3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2018년 태어난 여아를 집에서 이듬해 태어난 남아는 경기도 수원의 출산병원 근처에서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랜 기간 숨겨졌던 아이들의 시신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감사를 해보니 출산 후 예방접종 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의심 사례가 발견된 겁니다. 해당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피의자를 상대로 현장 조사했지만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해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된 피의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했다며 모든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해온 피의자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3자녀와 함께 이웃 주민들도 잘 모를 정도로 조용히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너무 놀랐죠. 30년을 이 아파트에 살았으니까 웬만한 집은 몇 잘 안 가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 그렇게 어린 집들은 제일 이상한 사람들 모이면 없고.
피의자의 가정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전기요금 할인과 아동수당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 계층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아내가 낙태한 줄 알았다며 살해한 걸 몰랐다고 진술한 피의자의 남편에 대해서도 정말로 범행 사실을 몰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피의자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 정부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도 정말 큰 구멍이 뚫렸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난해 이미 출생 신고는 됐지만 입학을 하지 않은 아이들을 경찰청에 조사한 적이 있었고 당시 문제 부모들이 잡힌 후 이를 고치겠다고 분명히 정부는 강조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전남주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 기자, 유령 아동 도대체 어디서 구멍이 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사건 감사원이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때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를 조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기간은 지난 2015년부터 22년까지였죠. 네. 신생아는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비형간염 백신과 같은 필수 접종을 해야 합니다. 네네. 이때 임시 신생아 번호가 나오는데요. 이들 중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6천여 명이었고 외국인을 제외한 2,236명을 조사한 겁니다. 네. 단 1%만 조사했는데도 이 정도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됐는지는 현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백신 접종이면은 질병관리청 소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의료기관은 신생아 필수 접종 비용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아갑니다. 이 때문에 담당 부처인 질병청이 이를 알아서 조치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네. 필수 예방 접종 자료를 지자체에 통보해서 상시 검사 체계를 갖추는 방안도 있는데요. 네. 이 체계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 여기에 임시번호에는 산모의 정보를 담지 않습니다. 출생 신고를 하도록 강제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사각지대가 생긴 이유가 뭘까요? 네, 출생신고 의무는 현재 부모에게만 있습니다. 네네. 어겨도 과태료 5만 원에 불과하고요. 형사처벌 대상도 아닙니다. 이 설령 부모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인다고 해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왔는데요. 네. 여야, 정부 모두 대체로 추진 방향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 4월 정부가 출생 통보제 도입을 추진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의료계의 반발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출생 통보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네, 의료계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행정 부담과 책임 소재 때문입니다. 이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성명을 통해서 아동 보호를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것이 기막히고 국가의 능력이 의심스럽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 오늘 복지부가 긴급 브리핑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보건복지부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를 통하여 부모 등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아동의 안정 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네,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인 출생통보제는 현재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정부는 오는 7월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태어난 아기들이 무슨 죄입니까? 지금까지 사회정책부 전남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시절 우리은행이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조건으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을 받기로 했고 우리은행이 빠지자 50억 원으로 이게 줄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특별검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사팀에 이어 이번 주 세 번째 소환인데 박 전 특검은 왜 5억 원을 이들에게 보냈고 박 전 특검 딸은 왜 화천대유로부터 11억 원을 빌린 걸까요? 박은치 기자의 보도 보시고 뉴스 추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로 검찰청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은행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가로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가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다고 보고 최근 2차례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밖에 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빌린 11억 원,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 측에 입금한 5억 원의 성격 등도 조사 중입니다. MBN 취재 결과 검찰은 진술 등을 토대로 5억 원이 분양대행업자 이기성 씨에서 박 전 특검, 김만배를 거쳐 다시 이 씨에게 돌아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금 흐름 속에 5억 원이 알선 수재의 금원이 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기성 씨는 MBN 취재진에게 김만배 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여러 혐의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50억 클럽 수사가 이제 본격화되는 걸까요? 법조팀 길기범 기자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길 기자,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까? 네, 아시다시피 박영수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지냈습니다. 검찰은 이 당시 상황을 집중 네.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반대로 우리은행은 끝내 불참하게 됐는데 대신 1,50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며 여신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우리은행 역할이 축소되면서 박 전 특검도 처음 약속받은 200억 원에서 줄어든 50억 원을 받기로 됐고 이른바 50억 클럽에 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억 클럽이라는 게 처음 말이 나왔을 때 네. 그때도 박 특검이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정영학 녹취록에 50억 클럽이 등장하면서 박 전 특검도 재작년 11월과 지난해 1월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이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유 등을 캐물었지만 기소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네. 이번 수사팀은 혐의 규명을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사업을 돕는 대가로 측근 양재식 변호사가 먼저 돈을 요구해왔다는 대장동 일당의 진술 등을 확보했고요. 또 박 전 특검과 친분이 있는 김종원 전 부행장이 대출 참여 결정에 관여한 걸로 특정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진상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판단해 박 전 특검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수사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지겠습니까? 네, 박 전 특검은 지금까지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 염려 등을 놓고 구속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박 전 특검이 고령이고 공인인 점도 감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박 전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일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특별한 사이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어질까 의심하는 시선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이제는 그러면 선을 갈랐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박 전 특검은 국정농단 특검에서 같이 수사를 하기도 했고 맞습니다. 친분도 있어 봐주기 수사 우려가 제기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검찰도 봐주기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실제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연말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 검찰도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크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50억 클럽 관련 수사는 지금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수사 대상은 누가 될까요? 아직 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도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대상을 언급하는 건 좀 이를 것 같은데요. 다만 법조계에서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다음 수사 대상일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전 총장은 김만배 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해당 변호사는 김 씨의 자금 은닉을 도왔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김만배 씨가 자주 드나들었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기도 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도 다음 수사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길기범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전을 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엔 강릉을 찾았습니다. 부산, 인천에 이어 또 바닷가 도시를 찾은 겁니다. 여론전을 위해서겠죠. 국민의힘은 공천 한번 받아보려고 괴담 유포에 나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수산업 종사자와 마주 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부를 향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끼리 주장하고 또 우기고
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억압한다고 해서 과연 그 문제 자체가 사라지느냐. 수산시장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는 등 현장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서울에서 장외 집회를 연대 이어 수산물 문제가 생계에 직결되는 바닷가 도시들을 잇따라 방문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전을 벌이는 겁니다. 정의당은 일본 원정 투쟁에 나섰습니다. 핵오염수 방류를 하겠다는 계획은 일본 정부에게도 일본 시민에게도 그리고 전 세계 시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괴담으로 수산업 종사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난데없이 도보순례 한다고 하고 단식하겠다고 나선 의원까지 정말 가지가지입니다. 공천 한 번 더 받아보려고 괴담 유포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모습. 민주당은 장외 집회 장소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의당 대표는 다음 주부터 일본 대사관 앞에서 단식에 나설 예정이어서 여야 갈등은 한층 더 격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아직 방류하지도 않았는데 국내 횟집의 매출이 벌써 눈에 띄게 줄었고 수산물 소비를 꺼림칙해 하는 손님도 늘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수산단체들이 전국에서 올라온 주요 수산물을 시식하는 행사를 열었는데 방류가 시작되면 타격이 더 심각해질까 걱정이 큽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2층에 위치한 횟집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논란이 되자 아직 방류 전인데도 매출이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에 비수기를 감안해도 손님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술이 정도가 아니라 정상 안 돼. 그래요? 저녁에 손님이 없어. 어느 정도 뚝 떨어졌어요? 한 20-30%?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지. 아래 1층에서 수산물을 파는 상인들도 손님이 끊겼다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손님이 딱 끊겨요. 이달 들어서. 손님들. 그런데 좀 예민하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수산단체들은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홍보에 더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수협 조합장들은 전국 17개 조합에서 올라온 우리 수산물들을 직접 시식하며 우리 수산물의 안전을 강조하고 소비 촉진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에 보여드리겠으니 국민들은 다 같이 수산물을 안전하게 했다는 것을 믿고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이번 주말까지 수산물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등 소비 촉진 행사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성매수남의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전국 6,400여 개 성매매 업소에 돈을 받고 제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실제로 앱을 통해 수집된 성매수남 등 개인정보는 5,100만 건이나 됐습니다. 아무리 겹치고 겹쳤다고 해도 숫자로만 보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 수와 맞먹지요.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현금 지급기 앞에서 돈을 인출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성매수남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업주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일당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2021년 성매수남의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인터넷에 게재된 유흥업소들을 대상으로 앱을 홍보하면서 회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앱을 설치하면 성매수남의 연락을 받을 때마다 과거 성매매 이용 기록과 성적 취향은 물론 경찰관인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 6,400여 개 성매매 업주가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앱을 설치하는 순간 업주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개인정보가 공유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업주 한 명당 월 10만 원의 이용료를 내면서 2년 동안 일당은 18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5,100만 건이나 됐는데 중복 항목을 제외하고는 460만 건의 전화번호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원 중에는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주는 유흥탐정은 물론 보이스피싱 일당도 있었습니다.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성매매에서 출입했다 또는 문의했다는 것을 단정하고 이제 전화폰 사용자에게 협박을 하는 거죠.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혐의로 앱 운영자와 인출책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12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서울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 10년 가까이 설치돼 있던 시위 천막이 결국 철거됐습니다. 그간 차량 운행의 시야를 방해하고 인도 통행에 어려움을 줘 민원이 많았던 천막들이 구청 측의 행정 대집행으로 하나둘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철거를 할 수 있게 됐을까요? 신고가 돼 있더라도 천막에 참석자가 한 명이라도 없으면 지표를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겁니다. 표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10년 가까이 천막 농성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청이 이를 철거하면서 지금은 현수막과 천막 모두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2013년 대리점 대표와의 불화로 계약이 해지된 뒤 원직을 복구하며 불법 알박기를 이어왔던 A씨의 1인 시위 천막. 구청이 수차례 개고장과 함께 행정 대집행을 이어왔지만 A씨가 재설치를 반복하면서 지난 15일 구청은 또 한 번의 행정 대집행을 진행했습니다. 통행 불편과 위험 물품들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아이들의 눈과 귀를 막고 싶다는 A씨는 집회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청은 신고가 돼 있더라도 참석자가 한 명도 없으면 집회로 볼 수 없다는 판례를 들었습니다. 서울 광화문의 KT 사옥. 구청 직원들이 나무 사이로 텐트를 드러내고 물품을 압수합니다. 지난달 25일 이곳에서도 수년째 이어오던 불법 텐트 농성이 행정 대집행으로 철거됐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다시 찾아간 현장엔 주인 없는 텐트와 스피커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행정 대집행에도 반복되는 재설치와 불법 시위 천막과 텐트. 인도 통행 불편과 스피커 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여전히 계속 진행 중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미리 주식을 산 뒤 SNS 단체 대화방이나 유튜브 방송에서 매수를 추천해 개미들이 이걸 사게 하고 그래서 값이 오르면 자신들은 팔아치운 일명 슈퍼개미와 리딩업자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챙긴 돈만 60억 원이 넘는데요.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한 번만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패가망신을 시키겠다며 엄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 중인 유명 주식 유튜버입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종목을 추천하며 매수를 자문합니다. 평가된 회사 중에 올해 한 850억에서 한 9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거고. SNS 단체 대화방이나 유튜브 방송 등에서 초보 투자자를 이끌어준다는 주식 리딩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 유튜버는 자신이 미리 산 주식을 추천해 주가가 오르면 되팔아 넘기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58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예 가입비를 내면 더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유료 SNS 리딩방을 운영한 업자 등 6명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G증권발 급락 사태를 시작으로 잇따른 불공정 거래에 검찰도 적극 나섰습니다. 한 번이라도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을 한다 하는 그런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주식을 미리 사고 추천 매수로 개미들을 울린 슈퍼개미와 리딩업자들에 대해 검찰이 엄벌 의지를 갖고 본격 칼을 빼들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중독된 사람은 좀비처럼 흐느적거리며 걷는다고 해서 좀비 마약이라고도 불리는 게 펜타닐입니다. 암 환자 등 고통이 아주 극심한 환자에게만 투약할 정도로 중독성과 환각 효과가 상당한데 청소년 10명 중 1명이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95% 가까이가 병원을 통해 구입했다고 하네요.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욕억제제 같은 거 처방받을 수 있나요? 네, 여기 5층 피부과에서 처방하시긴 해요. 학생들도 받을 수 있나요? 권장드리진 않긴 해요. 의료용 마약으로 분류되는 식욕 억제제와 펜타닐 패치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비 마약으로도 불리는 펜타닐의 경우 청소년 10명 중 1명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펜타닐은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80배 이상의 중독성과 환각 효과를 지닌 치명적인 마약류로 알려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만 18세 미만에다 암으로 인한 통증이 아닐 경우에는 처방하지 말아야 하는데 청소년 경험자 중 94.9%가 병원을 통해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 억제제도 100명 중 1명이 경험했습니다. 처방하는 의사들이 이런 중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중복 처방이 되는 거는 바로 확인이 되는데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서비스는 따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워서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정부는 청소년들이 갈수록 어린 나이에 마약 등 유해 요인에 노출되고 있다며 관련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유약품에 노출돼서 경험이 있고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건강한 성장에 지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발굴해서 또 상담과 치유 지원을 통해 또 이번 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지다 보니 응답자 사이에서 단순 진통제와 펜타닐 패치를 혼동하는 등 결과가 더 과장됐을 수도 있다며 다음번 조사에서 더 자세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정부가 사교육 시장을 향해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하면서 학원과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취재진이 오늘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강남 대치동을 돌려봤는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거나 수능 킬러 최고 적중률 같은 홍보 문구를 지우느라 아주 바빠 보였습니다. 박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의도 3분의 1 면적에 1,200개 넘는 학원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오늘 오후 한 수학학원 관계자가 의대 전문, 킬러 최고 적중률 등의 문구가 적힌 광고판 곳곳을 흰 종이로 가립니다. 이건 5개간도 안 된다고. 저는 하라는 대로 할 뿐입니다. 네네. 잠시 후 가리는 정도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는지 입간판을 아예 철거합니다. 정부가 사교육 업계에 불법 부당 행태를 뿌리 뽑겠다고 나서자 학원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회사 운영이나 이런 것 관련된 내부적으로 점검하는 건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으로 꾸려진 범정부 협의체는 내달 7일까지 2주를 집중 신고 기간으로 두고 사교육 부조리 사례들을 신고받습니다. 정부는 허위 과장 광고뿐 아니라 특히 수능 출제 당국이 소위 킬러 문항을 내면 그런 출제 이력을 내세워 사교육 시장에서 활동하는 걸 이권 카르텔로 규정짓고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힘든 와중에도 견고한 카르텔로 부조리를 일삼는 학원만 배를 불리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오는 26일 사교육 대책 발표 때 최근 3년간의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어떤 것이 킬러 문항인지 공개해 수험생의 혼란을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2002년 9월 전북 전주에서 경찰관이 흉기에 찔려 살해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파출소 안에서 말이죠. 경찰이 21년 만에 범인을 지목했습니다. 대전은 국민은행 강도 살인 사건을 저지른 이정학입니다. 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2년 9월 20일 새벽 0시 50분 전북 전주의 한 파출소에서 54살 백성기 경사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백 경사가 차고 있던 권총과 실탄 4발도 사라졌습니다. 21년 전 경찰관이 살해된 금암 이 파출소입니다. 당시 범인은 파출소 뒷문으로 침입해 혼자 근무하던 백 경사를 살해하고 도주했습니다. 치안 현장의 취일선인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살해됐다는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파출소가 범인한테 그렇게 당했는데 그때 당시는 이렇게 많이 사람들도 많이 안 살았고 유동인구들 많이 없었는데 경찰은 21년 만에 범인을 지목했습니다.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 사건의 2인조 중 한 명인 이정학입니다. 장기 미제 사건의 실마리가 풀린 건 지난 2월 경찰이 제보 편지를 받고부터입니다. 제보자는 이정학과 함께 은행 강도 살인 사건을 저지른 이승만이었습니다. 사라진 권총도 울산의 한 여관에서 찾았습니다. 현장에서 뭐 좀 찾아가지고 영장 읽어보셨잖아요. 하지만 이정학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인을 하고 있지만은 동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범행 방법, 또 범죄 현장의 상황 등을 미루어 봤을 때 이정학은 은행 강도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이승만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백경사 피살 사건의 피의자 이정학을 다음 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광주에 있는 빌라에서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70대 남성이 휘두른 길이 73cm의 이른바 일본도의 오른쪽 손목을 맞은 50대 남성이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70대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전국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죠. 폭우가 쏟아질 때 물이 역류하는 건 가장 흔한 게 곳곳에 설치된 빗물바지와 맨홀이 막혔을 때입니다. 담배꽁초 같은 쓰레기 때문에 말입니다. 장마를 앞두고 점검에 나선 지자체 추성남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빗물바지 청소에 나선 자원봉사자들. 시작부터 심한 악취에 괴로워합니다. 아우 더러워. 너무 더럽다. 담배꽁초는 기본이고 각종 먼지와 토사물이 가득해 파내도 끝이 없습니다. 빗물바지 안에 이렇게 담배꽁초와 이물질이 가득 차 있으면 빗물이 빠지는 관이 막혀 물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빗물바지는 절반이 담벼락 아래 묻혀 있어 걷어낼 수도 없습니다. 이 빗물바지는 못 열죠? 못 열죠. 열 수가 없고 이거를 뭐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이 앞으로 당겨서 다시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아이 참 이거 참 이런 게 많아요. 또 다른 빗물바지는 수십 년 전 콘크리트 형태로 만들어져 아예 손도 댈 수 없습니다. 여기는 관련 부서에 재설치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빗물이 빠져나가는 맨홀안 하수구 청소 작업도 필수입니다. 맨홀안을 내시경 카메라로 살펴봤더니 토사와 각종 이물질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당장 장마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혹시나 빗물이 역류하지는 않을까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작업이 진행됩니다. 저기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흡입하고 있는 거고요. 물로 세정을 작업한 다음에 이 흡입기로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갈로 안에 세정물, 하수 쓰레기를 다 없애갖고 그 하수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죠. 다음 주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지자체마다 부랴부랴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담배꽁초와 쓰레기 무단 투기가 사라지지 않는 한 도심 침수 피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지난해 서울 강북 일대 등에서 출몰했던 사랑벌레, 러브버그가 올해는 더 빨리 나타났습니다. 해충은 아니라지만 생김새도 그렇고 또 때로 출몰하니 혐오감이 생기죠. 7월 초에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최근에 들어온 방역 민원만 수백 건에 달합니다. 김태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소독 연기가 골목 안을 가득 채우고 소독차까지 동원돼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해 여름 서울 서부권과 경기 고양시 일대를 뒤덮은 이른바 러브버그가 다시 출몰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파리목 털파리과 붉은 등 우단 털파리지만 짝을 지어다녀 러브버그로 불리고 있습니다. 보통 러브버그는 산에 서식하는데 빛을 따라 주택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구청은 주택과 산 경계 지점을 집중적으로 방역하고 있습니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와 습한 날씨가 이어지며 지난해보다 2주 정도 빨리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한두 마리만 발견돼도 신고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현재 한 800여 건 지금 접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만큼 때로 출몰해 주민들을 놀라게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주변으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줄었어요. 창문에 다 붙어서 진짜 이렇게 막 까맣게 보일 정도로 그랬거든요. 언제 다시 기승을 부릴지 몰라 걱정입니다. 올해도 좀 약간 거슬릴 정도로 좀 많아지긴 한 것 같아요. 벽에 한 2-3마리 정도는 붙어 있는 것 같고. 더위와 함께 짧게 비가 내리면서
7월 초에 러브버그 개체수가 정점을 찍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제 습도 조건이 좋아지면 얘네들의 생명력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점점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고 더워지면서 이제 앞으로 한 2주 정도의 정점을 찍을 수도 있죠. 해충은 아니지만 생김새는 물론 때로 출몰해 해마다 주민들을 놀라게 하는 러브버그. 서식지를 찾아 방역하는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실종된 타이타닉호 관광용 잠수정의 골든타임이 산소 용량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 7시경까지라고 하죠. 쾅쾅 친 듯한 수중 소음이 이틀 연속 감지돼 집중 수색을 하고 있는데 망망대해 그것도 수심 깊은 곳에서 잠수정 찾기는 모래 아래서 바늘 찾기일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 잠수정에 탔던 사람들이 경험담을 올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왜 그 돈을 내고 그걸 타지 싶은 말들이 많습니다. 송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광활한 해역을 수색하는 해안경비대. 이틀 연속 수중 소음을 탐지했다면서도 그 출처는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So I just wanted to. So it was my understanding that the P3 had heard some noises today as well. 구조 신호의 가능성에 탐지 지점 주변에 대한 수색이 이어지는 가운데 잠수정 탑승 경험담이 이어져 관심을 끕니다. 잠수정 운영사가 탑승객에게 사망 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서류의 서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De varias hojas, no recuerdo cuántas, en los cuales explica cada uno de los riesgos a los que corres, incluyendo el perder la vida, por supuesto. 독일 탐험가 로이블은 2021년 당시 타이탄 탑승 경험을 자살 미션과 같은 것이었다며 당시 전기장치 고장 등이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종 잠수정 탑승자 중 타이탄 운영사인 오션게이트 최고 경영자인 스톡턴 러시안의 웬디 러시가 111년 전 침몰한 타이타닉호 희생자의 후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션게이트에서 근무하는 웬디는 지난 2년간 3차례 회사의 타이타닉 탐험에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오늘 프랑스와 중국에서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선 3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프랑스 수도 파리 한복판에선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닝샤후 이족 자치구 인천시. 건물 고깃집에서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은 가게 안으로 소방호스를 투입하고 사다리 차로 부상자들을 구출합니다. 중국 현지 보도를 종합하면 고깃집 내 액화석유 가스통 밸브 고장으로 가스가 샜고 밸브 교체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他突然听到咚的一声，声音非常大，整个店面都被震动。 이 사고로 최소 31명이 숨지는 등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공안 당국은 고깃집의 자산을 동결하고 업주를 포함한 관련자 9명의 신원을 확보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프랑스 수도 파리 한복판에서도 가스 누출이 원인으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곳은 라탱지구로 불리는 파리 5구 릭상부르 공원과 소르본 대학 인근 지역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주택과 패션 학교가 있는 건물이 무너지면서 30여 명이 다치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Provisoire car il y a encore des recherches qui se déroulent sous les décombres. Voilà, il faut encore être très prudent sur ce bilan. 현지 검찰은 건물 법규 위반 여부 등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경색된 남북 관계 때문일까요? 베이징 시내에 있는 북한 식당의 간판에서 최근 한글이 사라졌습니다. 또 북한 식당은 한국 사람을 받지 않는다고 소문이 났다네요. 베이징 윤석정 특파원이 지하 4층에 위치한 북한 식당에 실제로 그런지 한번 가보았는데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동행하지 않으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지 않게 해놔서 10분 이상 갇혀 있었다고 하네요. 지난 4월 말 문을 연 베이징의 한 북한 식당입니다. 개업 당시엔 식당 밖 간판에 한글과 한자가 함께 적혀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한글이 없어졌습니다. 최근 경색된 남북 관계와 한중 관계 속에서 취해진 조치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MBN 취재진이 실제 식당에 들어가 보니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입구에서 한국 사람이라고 밝혔지만 북한 종업원은 지하 4층 식당으로 반갑게 안내를 해줬습니다. 요즘에 한국 사람들 모두
안에 있던 종업원에게 재차 한국 사람임을 알렸음에도 메뉴를 보여주며 친절하게 설명해줍니다. 어느 저녁에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아니요, 손님이 서울에서 다른 순간 저희가 이거 위험하셨으면 중국 내 다른 북한 식당들이 올해 초부터 한국 손님을 일절 받지 않는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편 근처 북한 대사관 게시판 사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 사진이 이번 달 초 김정일 위원장 사진으로 교체됐는데 한 달도 채 안 돼 이번엔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간 회담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직전 사진 중 특히 눈에 띈 건 김정일 위원장이 시 주석의 부친인 시중신 당시 부총리와 만난 사진이었습니다. 이번엔 그 2세들이 함께한 사진으로 바꾼 겁니다. 이는 핵 개발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코로나19 등으로 코너에 몰린 북한이 중국을 향해 보내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프랑스에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순방지인 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은 3대 교역국이죠.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도 여기 동행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30년을 위한 원년, 원중희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전용기에서 내려 환영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눕니다.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을 기념해 하노이 시내에는 윤 대통령의 얼굴이 담긴 대형 5개 광고도 설치됐습니다. 도착과 동시에 현지 동포들을 만난 윤 대통령은 양국 수교 30년 동안 교역은 175배, 상호 방문객은 2,400배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의 베트남 방문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미래 30년을 향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 이틀 차인 내일 보반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식 환영식과 국빈 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베트남 방문은 경제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5대 그룹 총수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지만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있어 협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밤 함께 세일즈 외교에 나선 경제사절단과 만찬을 갖고 격려의 인사도 건넬 예정입니다. 하노이에서 MBN 뉴스 원중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파리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평가가 꽤 좋았다고 하죠. 여기에 우리 주요 그룹 총수들도 엑스포 대사가 돼 현장에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한국 리셉션장에서 그룹 총수들이 아예 한 테이블씩 맡아 홍보를 한 덕에 사우디 리셉션장보다 2배나 많은 인원이 몰렸다고 하거든요.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박람회기구 179개국 대표단을 초청하는 한국의 공식 리셉션 자리. 4차 경쟁 PT에서 첫 번째 연설자로 나선 가수 싸이를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들 노력을 평가하며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세계 각지의 민간 기업들이 부산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더욱 자유롭게 교류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인들은 엑스포 유치 경쟁이 이제 본격화됐다며 지원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전날 프리젠테이션에서 한국이 내용과 형식에서 압도했다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회장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룹 총수들은 프랑스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면담을 진행했고 양국 기업인 30명도 한자리에 모여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근로자 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으로 12,210원을 요구하면서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이는 뻔한데 앉은 자리에서 인건비만 27%가 오르면 이걸 어떻게 견디느냐 이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들이 요구해온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도 아예 무산돼 버렸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12,210원. 자영업자들은 근로자 위원들이 이번에 발표한 최초 요구한 액수를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에서 임금을 지급해온 편의점 점주들은 폐업을 고민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이 일은 알바생만큼 그 이상을 하고 있긴 한데 수익은 그렇게 또 못 가져온다 생각이 든다고 하면 접어야죠. 접고서 그냥 차라리 제가 그냥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소규모 유통업체 대표도 근로자 위원 요구안이 현실이 된다면 사업을 지속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어떻게 버틸 거냐는 질문에는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금리나 환율 이런 거 영향으로 원가 자체도 많이 올라간 상황이어서 인건비까지 이제 올라버리면 아무래도 최근 시중은행의 개인 사업자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5%를 넘어섰습니다. 높은 금리에도 지난달 말 기준으로 대출 잔액은 315조 753억 원으로 석 달 사이 1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임금까지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 한계 상황에 직면하는 그런 소상공인, 그다음에 중소기업 경영 상황이 상당히 좀 어려워질 걸로 생각합니다. 류기정 사용자위원은 근로자위원회 최초 요구안에 대해 문 닫으란 얘기와 똑같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건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내년에도 업종과 관계없이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외식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 직장인들 점심 한 끼 먹는데 10,000원으로는 별로 먹을 게 없다죠. 커피까지 한잔하면 15,000원이 되니까요. 그럼 직장인 한 달 평균 점심값 24만 원은 어떻게 나온 계산일까요? 밥값 부담에 담배를 끊거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근처에서 10년 넘게 직장 생활하는 정경일 씨와 나대영 씨. 요즘처럼 점심 먹을 곳 찾기 어려울 때가 없습니다. 대부분 식당 메뉴가 10,000원 이상. 결국 선택한 건 9,000원짜리 가정식 뷔페입니다. 요즘 밥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10,000원으로도 고를 만한 게 없는데 10,000원 안 되는 가격으로 이것저것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가지고 동료랑 같이 오게 됐습니다. 직장인들은 신용카드로 월 평균 20일에 점심 결제를 하는데 한 번에 평균 11,000원씩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에 점심값으로만 24만 원가량 지출하는 겁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3%로 둔화했지만 외식 물가는 6.9%로 2배 이상 높습니다. 덩달아 직장인 점심 식사 비용도 5년 사이 25% 증가했습니다. 한 달로 합치면은 한 7, 8만 원 더 쓰는 거가 되겠죠. 주머니를 좀 아끼고 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피던 담배도 좀 끊었고요. 점심값 부담이 커지다 보니 구내식당과 편의점을 이용하는 직장인이 많아졌고 샐러드 매출이 3년 새 4배 증가하는 등 간편식 비중도 크게 늘었습니다. 끝모를 외식 물가 상승이 직장인들의 점심 식사 풍경도 바꾸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다시 돌파하며 최근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의장까지 가상화폐가 화폐의 지위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고 해 시장 기대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미 동부 현지 시각 21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3만 480달러, 우리 돈 3,932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로 기존 화폐 대안으로 부각되며 지난 4월 3만 1,000달러까지 급등한 이후 2달여 만에 다시 3만 달러를 돌파한 겁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에 이어 다른 대형 자산운용사들도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신청에 나서면서 상승에 불을 지폈습니다. 특히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미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가상화폐가 화폐로서의 지위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면서 상승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We do see payment stablecoins as a form of money. 다만 모든 선진국에서 화폐에 대한 신뢰의 원천은 중앙은행이라며 연방정부가 강력한 역할을 하는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물가 목표 2% 달성을 위해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추가 인상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At the same time, participants submitted personal forecasts suggesting that almost all of them thought there would be additional hikes. And I just want to say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 이후 내놓은 메시지는 금리 인상 중단이 아닌 건너뛰기였습니다. 올해 2차례 이상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2023 매경 자본시장 대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렸습니다. 브라이언 페스코 국제자본시장협회 회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은 한국 자본시장이 K-팝처럼 K-프리미엄을 인정받는 것이 G5 경제 강국 도약을 향한 중요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어린 시절 많은 이들의 동심을 한껏 부풀렸던 만화 영화 로봇 태권브이. 위기에 닥친 사람들을 구하려 힘차게 출동하는 장면에선 두 주먹을 불끈쥐며 주제가를 따라 부르고,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땐 국난이 닥치면 태권브이가 국회의사당 도움을 열고 짠 나타나 나라를 구해줄 것이라는 전설 아닌 전설까지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만큼 국회에 뭔가 바라는 게 있었던 거죠. 그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연설 때 야당은 연설 내내 야유와 고성을 멈추지 않았고 여당은 박수와 항의로 맞섰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국회 견학으로 온 경북 울진 남부초등학교 학생 30여 명이 자리하고 있었죠. 인솔 교사들은 6학년생들에게 대화와 타협, 삼권 분립을 가르치고 있는데 와서 보니 교과서 정치와 국회 현실이 다르다는 걸 체험시킨 교육의 현장이 돼버렸다고 씁쓸해했습니다. 사정은 그 전날 이재명 대표의 연설 때도 마찬가지.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자 여당 쪽에선 대장동 수사로 몇 명이나 죽었냐, 국정 발목 잡지 말라는 야유가 쏟아졌는데 이 장면 역시 120명의 강원 홍천초 그리고 경북 구미 도봉초 학생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상식을 가진 어른들은 싸우다가도 아이들이 오면 멈추지 않나요? 이런 난장판이 벌어지는데도 국회의장을 비롯한 누구 하나 말리는 이는 없었습니다. 자성의 목소리도 없었죠.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럴 거면 아예 어린이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19금 국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이들이 보고 배우면 어쩝니까?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의사당은 여의도 면적의 8분의 1인 10만 평을 차지하고 있는데 단일 의사당 건물로는 동양 최대입니다. 덩치값도 제대로 못하면서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동심만 멍들게 하니 이러니 국민 밀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아주 좋은 거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부임 후 4경기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한 축구대표팀 클린스만 감독이 이례적으로 대표팀 소집이 끝난 후에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다음 소집된 골 결정력을 높여서 꼭 첫 승을 거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A매치 4경기에서 2무 2패를 거둔 클린스만 감독은 4경기 모두 이겼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보다 기회를 많이 만든 점은 긍정적이었다며 골 결정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But the lesson is really that we have to become more clinical. We have to play with a piece more of determination and aggressiveness. We have to force the result more. 뚜렷한 전술이 없다는 지적에는 전술은 상대와 선수 구성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며 맞춤형 축구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는 이강인이, 바이에른 뮌헨에는 김민재가 뛸 수도 있을 정도로
한국 축구가 강해지고 있다고 한 클린스만 감독은 내년 1월 아시안컵 우승을 다시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We have a very strong team in Qatar, and we will have a very strong team in Qatar to win the tournament in Qatar. 클린스만 감독은 당분간 국내에 머물며 K리그뿐만 아니라 대학리그도 관전하며 옥석 가리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인종차별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프로축구 울산현대 박용우, 이규성, 이명재가 출장 정지 한 경기에 벌금 1,500만 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은 3명은 상벌위원회에 출석한 뒤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다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언행이나 행동에 신중하고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절 단오인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도 대기 상층에는 여전히 찬 공기가 위치하면서 대기가 불안정한데요. 오늘 밤까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휴일인 일요일부터는 본격적인 장마철에 돌입합니다. 일요일에는 제주를 비롯한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장마는 시작부터 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호우 대비 잘해두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 지역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서울이 31도, 춘천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가 33도, 대구 31도 등으로 오늘보다 4에서 5도가량 올라 덥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도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